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를 비롯해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요. 장애계와 시민단체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더불어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주축으로 사회, 경제, 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국정과제를 약속했는데요. 복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목표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애계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3대 적폐 중 하나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란 점은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단계라는 문제는 어떤 시기적인 어떤 과정들은 필요하겠지만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폐지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의 계획이 나와야죠. 어떠한 예산 계획도 발표하지 않는 그냥 단계적이라고 한다면. 반면 100대 국정과제에는 시민단체가 지난 2007년부터 요구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빠졌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탈락에 인권단체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권을 국정운영의 기본과제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새 정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시대의 과제다. 그리고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시대적 과제, 인권을 바탕으로 한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애계와 인권단체는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시민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가정에서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긴급보호시설인 장애인 365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20살 지체장애 아들을 둔 이명진 씨. 지난달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할 틈도 없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팔다리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돌보는 게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요. 다쳐서도 안 되고요. 빨리 나아야지 이 생각밖에는 없으니까요. 발달장애인 딸을 둔 또 다른 부모는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마지막 길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단기 보호시설에 연락해봤지만 평가 기간을 둔다는 규정으로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에 일단 연락을 드려서 그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한 상황 그런 행동에 관한 거를 정확히 전달만 할 수 있다면 그때라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평가는 나중이고.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은 때로는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어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 경기도가 급할 때 중증 장애인을 가족 대신 돌봐주는 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갑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활용한 일명 장애인 365 쉼터. 하루 2만 원의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4개 권역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기존 시설이 이제 유휴시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를 좀 활용해서 다음 달 초까지 시군을 통해 장소를 물색하고 오는 9월까지 운영될 전망입니다. 다급함 속에서도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던 부모들의 힘겨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예전과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곳이 아닌 휴게소 그 자체가 관광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휴게소의 여름철 위생 상태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 이용객 서비스에 대해 이현미 기자와 최은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여름철 위생 상태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용객 서비스 부분을 취재하고자 들렀던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체적으로 예전의 묵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중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문화 혁신의 해를 선포하고 호텔급 수준의 화장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 화장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장애인과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면서 큰 불편 없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주감휴게소의 경우 휴게소 내부 전역에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여 실내외 공기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었고,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의 경우 푸드코트 이용객들을 위해 밑반찬 리필과 계절차를 운영하는 서비스카트 전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평일에는 12시에 만나요 코너를 운영하여 요일별 특색 있는 반찬을 추가 제공하며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전이랑 김치를 이렇게 요일마다 메뉴를 바꿔주고 있어요, 서비스로. 그래서 이제 주변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또 소개를 하고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용객들에게 커다란 만족과 함께 여행에 행복을 주는 휴게소가 있는 반면 일부 개선이 시급한 휴게소도 있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최대 규모의 덕평자연휴게소는 휠체어 목발 등이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 주차장 사이에 일반 차량의 평행 주차를 허용하고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당진 영덕고속도로 화서휴게소의 경우 취재 당일 폭우가 쏟아져 식당 내부에 물이 새고 휴게소 외부 바닥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위생과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은 이용객들이 몰릴 예정인 만큼 위생점검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은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44곳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벌여 보조금 부당 집행 등 9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 중에는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의 회계 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이나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 보조금 환수, 법인 시설 회계관 반환, 과태료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장애 청년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형 일자리 사업은 이번 달부터 5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자의 근로시간은 주 14시간 이내로 월 급여는 36만 3천 원으로 책정됩니다. 직무는 도서관 사서보조, 교통약자 승하차 지원, 건강검진센터 지원, 공공자전거 세척 등 29개 직무 중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민간 수행기관이 함께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등 3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현재 16,00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필요한 업체들이 3355 함께 쓰는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부담되는 중소기업에 특히 반응이 좋은데요. 평택시의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섭니다. 황윤희 기자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인 평택시 형국산업단지입니다. 총 31개 기업에 근로자는 무려 3,000명에 달하지만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가진 근로자들은 30분 이상 떨어진 보육시설을 이용합니다.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짧아서 퇴근 시간 혹은 뭐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될 것 같은 경우에 발을 동동거리게 되는. 직장 어린이집은 여유로운 등하교 시간뿐 아니라 아이와 가까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에 갈수록 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큽니다.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국내 최초로 외투 산단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대한민국 전체로 알려지면 외투 산단뿐 아니라 많은 산단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라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로 기대를 합니다. 하나의 업체가 부지를 공유하고 경비는 참여 업체들끼리 십시일반 거두는 방식. 총 사업비 12억 원의 2층 규모로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참여한 기업 외에도 정원 내에서 주변 기업 근로자 누구나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7개 회사가 서로 대화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정말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멋진 보육 어린이집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현재 5곳, 경기도는 내년까지 13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오는 9월 제천에서 국제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행사를 개최하기에 앞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재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거대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꽃으로 뒤덮인 높이 7m의 대형 꽃 조형물인데요. 이 조형물은 바로 제천시 신동교차로로 제천으로 통하는 첫 진입 구간 도로에 설치된 2017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의 상징물입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천 한방 엑스포 공원 일원에서 2017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조형물은 2017년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리는 제천 국제한방 엑스포의 상징적인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2년, 3년마다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꽃조형물이나 이런 다양한 도시 경관 조성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찾아오는 관람객이나 외국 손님들, 시민들이 그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과적인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한방 엑스포도 정말 도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정말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런 기원하는 바입니다. 2017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는 국내외 한방 바이오, 천연물 관련 250개 기업의 바이오 3,500명이 참여하며 각종 전시 국제 학술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한방의 우수성과 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한방 바이오의 경제적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청소년 정책 현장을 살피기 위해 영등포 유스스퀘어를 방문했습니다. 정현백 장관은 조기령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영등포 유스스퀘어를 방문해 여러 시설들을 살펴보고 기관 종사자들과 직업훈련 과정을 진행 중인 훈련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청소년 시설 현장 방문은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다음은 모두의 비타민 시간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란 쉽지 않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노인이 아내의 유언이라며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1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달된 기부 현장을 이명아 기자가 전합니다. 저희 어려운 아이들 아픈 아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정길에 도와주셔서 그런 사람들. 88살 최식만 할아버지가 자택을 찾은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직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합니다. 보따리에 쌓인 1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만원권 10장, 반찬통에 가득 담긴 동전을 건넸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모금회 직원들이 수여한 나눔 증서에는
최 씨의 이름과 최 씨의 아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은 3년 전 암 투병 끝에 숨진 아내가 기부해 써달라며 남긴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자신도 현재 투병 중이라 기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위해 선뜻 돈을 내놨습니다. 돈을 끄잡대 가지고 썰라고 또 이래 푸다가도 아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썼다 하면 할머니가 내한테 언질 준 그 요원을 내가 저버린다 입니까? 최 씨의 아내 사랑은 집안 곳곳에서 배어 있습니다. 벽면 가득 아내와 추억이 깃든 사진을 붙여놓고 아내를 향한 연시와 노랫말을 적었습니다. 아마 올해 이제 모금회에서 받은 기부금 중에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금회 측은 부부가 어렵게 낸 기부금을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국악 캠프 소리통을 진행했습니다. 국악에 관심 있거나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에게 마스터 클래스, 역량 강화 교육 등 국악 교육을 제공해 전문 국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연소 참가자인 이인서 학생은 캠프에 오기 전까지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여러 멘토 선생님, 강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대학생 멘토 신한섭 학생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인내와 끈기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로암 복지관 02-880-0680에서 4로 문의하면 됩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신입회원의 복지관 적응을 돕기 위한 신입회원 적응 프로그램 당신 모쩌를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웃음교실, 만들기교실, 음악교실, 종이접기 교실로 구성돼 복지관을 처음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관 적응을 돕고 이용률 향상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난달 24일 만들기 교실에서는 다양한 컬러링 재료를 갖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채를 만들었는데 완성한 뒤에 자신이 만든 부채에 담긴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신입회원들의 복지관 적응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02-929-79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종로장애인복지관은 서울 지역 내 장애인 타악 공연팀의 자신감 향상과 성취감 고취를 위한 제2회 두드림 타악 페스티벌에 참가할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장애인 복지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치료와 사회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난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끝나거나 관내 프로그램 발표의 수준으로 성과 발표가 이뤄지고 있어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미비한 실정을 반영해 기획했습니다. 참가 대상은 타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지역 내 장애인 복지기관은 연령,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분야에 제한 없이 타악기 공연이면 모두 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장애인복지관 02-6395-7062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아동에 대한 온종일 돌봄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의 자체 심사를 통해 총 10개 지역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에 속한 시각장애인 교사 21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인 교사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켜 성공적인 교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직무 연수는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행정실무 특강, 오피스 활용 교육, 프레젠테이션 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기재 여수지 부장은 매달 한 차례씩 장애인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순천 꿈을 키우는 세상 장애인 30여 명을 점심 식사에 초청하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장애인협회 김희옥 전남수석 부회장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이를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초등학교 주변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속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들의 제한 속도가 보호구역마다 제각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국에 있는 16,000여 곳의 보호구역 중 거의 대부분은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정하고 있었지만 시속 40, 50, 60km로 되어 있는 곳도 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보호구역 안에서 생긴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12년에 450여 건, 2013년에 380여 건으로 줄기는 했었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00여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제한 속도를 어느 곳에서건 30km로 통일해서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자고 했는데요.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차에게 빨리 가라고 위협하는 차들에 대해서도 단속 좀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계시나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국정과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목표로 개혁 의지를 밝힌 만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